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께 실업수당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이설 변호사님과 같이 콜라보를 하여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설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콜라보 함께 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 전해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변호사님 소개와 함께 로펌 소개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설 변호사입니다. 저희 이설 로펌에서는요, 지금 변호사 세 분이 함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메인적으로 비즈니스 관련, 그리고 지적재산권 관련, 부동산 관련, 그리고 또한 노동법 관련해서 많이 자문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져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또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많으신데 이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불거진 이슈가 실업수당을 네. 신청해서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생계를 꾸려나가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네. 갑자기 적게는 몇백 불 그리고 많게는 몇천 불까지 오버페이먼트가 됐다는 공지를 받으면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요, 실업수당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으세요. 뭐 실제로 내가 리포트했던 인컴이 더 낮았을 수도 있고요. 실제 자기들이 계산을 했을 때 인컴 자체가 정확하게 리포트가 되지 않아서 적은 금액의 차익을 요청을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크게 몇천 불씩 요청하시는 경우시면은 실업수당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은 분들이 허용이 됐거나 아니면 실업수당 허용 내용 자체가 충분하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검토를 했을 때 deny, 즉 거부를 받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페이먼트를 받게 되는 이유 아니면 실업수당이 정당하게 되는 이유가 그 실직한 이유라고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인지 좀 케이스를 설명해 드릴 수 있으신지 해서요. 네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수당이 이제 오버페이먼트가 들어오는 이유는 본인이 실업수당을 받는데 자격이 사실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세요. 그래서 이제 자격이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우선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실업수당이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고요. 지금 코비드-19으로 아시다시피 케어스 액트라고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세요. 이 부양책에 의해서 이 자격 요건이 늘어나면서 해당이 되시는 부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는 기본 내가 실업수당의 조건이 되려면 어떤 내용들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가부터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케어스 액트 부양책으로 늘어난 부분에 그러니까 실업수당 가능 방법이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 실업수당이 가능하시려면요. 실업을 당하셔야 되세요.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요. 실업을 당했다는 거는 내가 자진해서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세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크세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레이업, 즉 정리해고를 당하신 경우 가능하시고요. 또는 이거는 실업은 아니지만 내가 일주일에 40시간 예를 들어 일주일에 일을 하셨는데 시간이 줄어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웨이터를 그렇죠. 하시는 분이시던가 아니면 캐시어 잡일을 하시는 데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0시간 필요 없어. 그냥 10시간만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reduce hour.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고처럼 완전히 해고가 되신 경우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존에 40시간에서 일하다가 시간이 줄어서 나의 월급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에 또 자격이 충족이 되세요. 맞습니다. 예, 그게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는 fired. 아까 말한 정리해고랑 조금 다르세요. 내가 이제 해고를 당하신 경우세요. 정리해고랑 조금 다르게 fired 같은 경우 대부분 이유가 있는 해고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그만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사직을 권유를 받았으면 그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됩니다. 내가 사직을 권유를 받았는데 내가 그만둔다면 그거는 사실 실업수당에 가능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해고 같은 경우, 정리해고 같은 경우는요, 큰 회사 같은 경우 부서를 날려버리는 그렇죠.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렇죠. 아니면 문을 닫는거나 가게가 맞습니다. 문을 닫았거나 이랬을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줄었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해고가 있는데요. 해고 같은 경우는 때로는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고 때로는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으세요. 해고 같은 경우는 해고 사유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세요.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 해고를 당하셨으면 미스컨덕트라 해가지고 조금은 저희가 실수랑은 다르세요.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해고를 당한 거랑 미스컨덕, 잘못된 행동을 해서 해고를 당하는 거랑은 다르세요. 예. 저희가 소위 말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계속적으로 내가 워닝을 받았는데도 고치지 않았거나, 예를 들어 계속적으로 내가 지각을 해서 예. 지각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벌벌로도 얘기해주고 사면상으로도 얘기해줬는데 무시를 해버렸어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나 물건 돈을 훔쳤다거나, 아, 예. 뭐 사람을 때렸다거나 뭐 이런 행위라면 잘못된 행위잖아요. 이거는 내가 일을 못했다랑은 조금 다른 아이디어세요. 일을 못해서 해고하신 거랑요, 잘못된 행위를 해고하시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세요. 그래서 잘못된 행위를 해가지고 많이 해고를 당하셨으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시고요. 내가 그냥 실수를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일이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못해가지고 해고를 당하셨으면 실업수당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하셨던 것이 이제 기존 실업수당에 관해서 한번 커버를 해주신 거고, 네.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더 범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커버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어스 액트에서 이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기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이게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시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코비드 확정을 받았거나 유사 증상이 있어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거나, 이 코비드 증상이 어려워지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뭐 확진 증상이 나오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이상 출근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중 거주 가족 중에 코비드 19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 또한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 19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출근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가족이나 거주 가족의 사람들 중 코비드 19의 확진자를 돌보아야 되는 경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하신 내용은요, 가족뿐만 아니라 거주 가족입니다. 나의 룸메이트가 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거주 가족이라는 거는 반드시 나의 직계 가족뿐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우스홀드, 같은 가족 안에 사시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강아지 돌봐야 된다고 하시면 안 되세요. 자, 다음 거는요, 그 자녀나 거주 가족 중 학교나 사설 기관이 닫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유셨을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네, 자녀나 거주 가족들이 중에서 이제 미성년자 아이들이 학교가 문을 닫아 더 이상 케어가 될 수 없는 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은 또한 실직 이제 수당이 가능해지시는 내용 중 하나셨고요. 또는 코비드 19 때문에 직장이 폐업이 돼서 일을 갈 수가 없는 경우세요. 예를 들어 뭐 가게들 문 닫은 경우들이 있었었잖아요. 아니면 특정 업체들은 지금도 열지 않고 있어요. 바라든가 뭐 술집이라든가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열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진이 자가격리를 요청하여 자신이 나갈 수가 없는 경우나요, 직장을 나갈 수 없거나, 그리고 또 이게 또 예외 상황인데요, 코비드 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원래는 고용이 시작되었어야 하지만 더 이상 직장이 없거나 직장을 갈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직장을 어느 날짜부터 시작했어야 됐는데 나의 직장이 더 이상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오퍼를 줬던 회사가 갑자기 오퍼를 취소를 했어요. 네, 그랬던 경우에 적용이 되시는 거고요. 또는 코비드 19 때문에 집안의 가장이 사망이 되어 당사자가 집안의 가장이 되시거나 아니면 상당한 가족의 생계를 도와주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즉 가족 중에 하우스홀드 헤드가 갑자기 사망을 하셔서 어느 역할을 테이크오버를 하셔야 돼서 직장을 그만두셔야 되는 경우, 그리고 그 외에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결과로 코비드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신이 직장을 그만뒀어야 되는 경우, 또는 코비드 19의 직접적 결과로 당사자의 직장이 폐업이 된 경우, 또는 자영업자이고 파트타임의 직장을 찾고 있으나 충분한 노동 이력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실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어중간하게 스탠다드를 잡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코비드 19이 어떤 식으로 직접적인 결과로 내가 직업을 그만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 다음으로 이제 이번 인터뷰의 이제 핵심적인 메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이제 실제 온라인으로 어필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제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어필까지는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까지는 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 인터넷을 보니 뭐 3단계로 진행된다 그러고
코트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글도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은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어필은 3단계로 이루어지세요. 그리고 모든 절차는 각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 어필 때마다 제가 이전에 지금 전에 방금 설명드렸던 이유를 설명을 하실 기회가 생기세요. 본인의 입장으로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서요, 본인이 증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본인의 증언도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황을 설명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가 폐업이 됐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뭐 직장이 폐업이 되었다든가 이런 증거를 내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 3가지 항소 절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에서 한 번이라도 승인이 되시면 다시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 3번째 절차신데 이 중에 한 번만 성공하시면 되십니다. 사실은 우선은 그 디터미네이션을 받으시면은 첫 번째 항소 단계는요, Appeal Tribunal decision이라 해가지고 첫 번째 항소 트라이뷰널입니다. 조그만한 그룹들이 본인의 항소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도 본인의 항소가 승인이 안 되시고 기각이 되시면요, 두 번째 Commission Appeal Decision이라 해가지고 조금 더 큰 항소 단계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미션에서 본인 이야기를 다시 들어요. 자, 여기서 또한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단계인 rehearing에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단계가 있으세요. 이 4번의 단계를 모두가 거쳐야 되시는 거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단계에서 실패하시면 2차 단계로 가시면 되시고요. 2차 단계에서도 실패를 하시면 3차 단계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TWC는 많은 분들이 본인을 도와주려고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이제 와서 돈을 어떻게 가져가? 왜 갑자기 돈 달라고 하세요? 돈 줘놓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시면 해결이 되지가 않으세요. TWC도 단지 본인이 적합하다라는 증거, 서류, 증언들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만약에 제공하실 수 있으면 아마 1차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승인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가 어필 트리뷰널인데요. 첫 번째부터 이제 법정에 가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 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어필 트리뷰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랑 만약에 본인의 그 employer 고용주가 이거를 반대를 한다면 고용주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유선상으로 진행이 되시고요. 예, 유선상으로 진행이 되시고 관련된 자료는 미리 제출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전혀 그러신 거 아니시고요. 그리고 뭐 법원처럼 증거 법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채택되지 않고 저 증거는 채택되고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 가지실 거 없으시고요. 그렇구나. 예, 결과가 나오시고 단지 그 결과에 보시면 디시션에 보시면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으세요. 언제까지 항소를 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대부분 항소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시고요. 팩스로도 가능하시고요. 이메일로도 가능하신 데도 있으십니다.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으시니까요. 디시션에서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언제까지, 대부분은 14일이십니다. 그래서 14일 안에 항소를 하시면 되시거든요. 14일 안에 가시고요. 14일 안에 항소를 날짜를 요청을 하시면 항소 날짜를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항소 날짜에 대부분 줌으로 요즘 하시거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하시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출두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시는 거 아니시고요. 부담 그렇게 많이 가지실 필요 없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네. 두 번째 역시 간편하게 온라인이랑 유선상으로 진행이 되는지. 네, 여쭤보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같습니다.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항소를 이제 추가를 하시게 되면 결과가 나오세요. 첫 번째 말씀하신 어필 트리뷰널에서 네가 이러한 증거를 주고 내가 너의 증언들을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랑 동의를 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실업수당이 적절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노트를 보내요.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를 하세요. 그럼 거기에 그 결과 통보서에 또 여기를 또 항소를 하려면 네가 며칠 안에 어떤 방식으로 해라 라고 또 나와 계세요. 대부분 이것 또한 온라인으로 또는 팩스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항소를 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항소 단계도 똑같으세요. 역시 동의. 예, 역시로 동의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스마트해지실 필요가 있으세요.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안 됐어요. 예.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면은 설득력이 떨어지세요. 자, 이거는 내가 상대방을 설득을 하시는 거세요.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배제를 하시고요. 증거,
증거 또는 진술 등을 위주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증인들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증인이 편지를 쓰시는 것도 또 다른 증거가 될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 내용을 모으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증거, 진술, 자료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이것을 어필을 신청하고 나서 어떤 자료들을 좀 미리 모아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 뭐 코비드 확장을 받았거나 유사 증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그 사이에 코비드 테스트를 받으셨거나 코비드 테스트 증거 뭐 병원 간 기록이 있으시거나 이런 거를 제출하셔도 되시고요. 예. 아니면 내가 사업장을 닫았어요. 내가 사업장을 닫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지? 내가 고용주한테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옐프 같은 데 보시면은 가끔 뜨기도 해요. 내가 레스토랑 같은 데를 다니시면 이런 거 모두 증거세요. 아니면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거를 증언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의 남편이 나랑 같이 거주하시는 분이 이 사람 이날 아파가지고 열이 계속 나고 해서 혼자서 쿼런틴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분이 설명을 해주셔서 증거화가 되시는 순간이세요. 그래서 증언을 해주셔도 되시고요. 다양한 증거를 내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TWC는요 정식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세요. 증거면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나의 의견을 서포트해 줄 수 있겠다 싶으신 거는 제출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3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네. 1단계도 유선, 2단계도 유선, 3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3단계는 재심리 요청이세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는 어필 트리뷰널, 그리고 2차는 커미션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사람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지만 3차 2단계에서는 재심리 요청이세요. 자, 커미션이 결정을 내렸어요. 커미션이 또다시 어필 트리뷰널의 내용도 검토해보고 커미션에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도 너는 실업수당 자격이 안 돼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번 재고려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2단계와 달라가지고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실 수는 있으신데요.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고 왜 이 증거를 내가 그 전에 제출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이 새로운 증거가 결과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라고 해서 이 3가지 조건을 맞추셔야 되세요. 다시 한번 3가지 말씀드릴게요. 내 케이스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으셔야 되고요. 내가 이 정보를 제공을 하지 못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2단계나 있었어요. 그때 왜 내가 이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왜 이 제공한 정보가 결과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 3가지 증거가 전부 다 받아들여져야지만 이 재심리가 고려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확실하게 본인이 생각할 때 이 결정을 바꿀 만한 확실한 새로운 정보가 없다면은 3번째는 조금 트라이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크세요. 그렇구나. 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재심리를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늘 좋으세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재심리를 요청을 해서 결과가 안 바뀐다고 해도 나의 지금 현재 위치는 변하는 게 없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디나이는 당한 거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요청을 하겠지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시니까요. 그 전에 최대한 1차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증언들을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이 TWC 디나이얼 단계를 어필 관계, 항소 과정을 적절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이 재심리에서도 승인이 되지 않으시면 이제 마침내 법원에 가세요. 네. 그래서 3차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3차 단계는 TWC 내에서 3차 단계까지가 있으시다는 거고요. 예. TWC 3차 단계에서 또한 승인이 안 되시면 물론 법원에 가시는 것도 권리가 있으세요. 예. 법원에 가시게 되시면 하지만 완전히 달라지신 내용이세요. 예, 법원에 가시게 되시면 증거법이 적용이 되시고요. 이제 더 이상 행정 절차가 아닌 법원 절차로 들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라고 되실 수가 있으세요. 예. 최대한 행정 절차에서 결과를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군요. 어필이 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돈이 네. 지금 몇천 불 물려 있는 분들은 우선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전화로도 해결되고 여기 법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해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권유를 조금 드리면 되겠죠? 시청자분들에게. 네, 그거는 맞으세요. 이게 어려운 단계라 하시기보다는 많이 귀찮아하세요. 근데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천 불을 사실 벌으시려면 거기서도 많은 작업이 들어가시잖아요. 본인의 자격을 설명을 하시려면 그 작업을 해나가셔야 되시는 게 본인의 의무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 약간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주시는 정보만 필라웃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이유로 실직을 했고
내가 아니면 실직이 아닌 코로나의 내용 적용이라면 코로나의 어떤 조항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실 건지 충분히 계획을 성하셔가지고 항소를 하시면은 만약에 타당하시다면 대부분 사실은 항소는 많이 받아들여지세요. 이제 항소하는 어필하는 단계는 저도 인터넷을 보니까 이렇게 직접 적어야 돼서 조금 어려워하시고 불편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도 해봤는데 한 2칸 정도만 잘 적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버페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조금 귀찮거나 글을 조금 하셔야 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어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변호사님 측에서 여기 로펌에서도 어필하는 것을 조금 도와주거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저희가 제공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세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사실 2단계에서 변호사를 고용을 하셔가지고 일을 처리하시면 사실 같이 변호사 비용에 비해서 전체적 가치가 맞지가 않으셔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대부분 추천드리지는 않으세요.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은 아니세요. 근데 신경을 쓰셔야 되시는 부분은 맞으세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는 질문 응답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이메일이나 댓글로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여행을 다녀와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해서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쉬우시냐면은 실업수당을 받으시려면요 실직하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ongoing eligibility라 해서 계속적으로 자격유지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잡을 찾고 있으셔야 되세요. 내가 만약에 실직을 당했는데 더 이상 일을 찾고 있지 않으시면은 실업수당이 안 되세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workforce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일을 찾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수당 자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 그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요, 일을 계속 찾고 계셔야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계속적으로 내가 실업수당을 요청을 하셔야 되세요. 내가 일을 찾고 있고 실업수당을 계속 요청을 하시고 계셔야 되세요. 세 번째는요, 내가 정말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풀타임 잡을 할 수 있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고용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고용을 정말 내가 일을 할 의사가 있으셔야 되세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여행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시기 때문이세요. 예. 내가 잡을 찾고 있어요. 주말에 좀 쉬어요. 그거는 큰일이 아니에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 5일 정도 일을 하고 이틀 정도 쉬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틀, 3일 여행을 가는 거는 내가 계속적으로 직업을 찾아야 되는 그 요구사항을 피해 가시는 게 아니세요. 근데 내가 한국에 3, 4개월씩 나가 계세요. 예. 그러시면 그분이 과연 풀타임으로 어퍼가 됐을 때 일을 하실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이 이제 더 이상 만족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에 관한 얘기를 드릴 때는요, 기준이 내가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 있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이 조건이 맞냐? 나는 정말 계속적으로 잡을 찾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로 어퍼를 들어왔을 때 일을 그 다음날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국에 3, 4개월, 유럽에 6개월씩 이렇게 가 있으시면서 사실 내가 계속적으로 저는 잡을 찾고 있고요.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 부분에 대한 답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워지실 것 같으세요. 그럼 지금 현재 잡서치가 요구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롱텀으로 여행 가는 것은 이게 디나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은 그분은 지금 일을 사실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드신 부분이실 것 같으세요. 그렇군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네. 가장 핫 이슈가 네. 얼마 전에 발표된 8월 8일에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인데요. 네. 뭐 $400를 더 준다, $300를 더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텍사스 주에는 언제쯤 적용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해서요. 네, 지금 사실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체 가이드라인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케어스 액트나 이런 것도 정부가 법안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집행해 나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법안이 나오면 또 해당 부서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케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요, Department of Labor, 노동청이 그 내용을 받아서 다시 가이드라인을 많이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 행정령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조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한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도 제가 자리를 계속 마련해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뭐 법률적인 궁금 사항이나 전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변호사님을 통해서 또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 채널에 댓글이나 이메일로 많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변호사님을 통해서 또 정보를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공해 드린 내용은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보용으로 참조를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모두 이게 법적 조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으로 노동법 관련 그리고 또 뭐 특허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이미 유튜브 채널 개설해가지고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도 2주에 한 번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와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